자, 25페이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그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딱 정리를 해주면 해석과 관련된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몇 가지 한두 개 판례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법률의 해석이 뭐라 그랬죠? 내용을 확정하는 거라 그랬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당사자 의사가 목적이냐, 이 의사를 내용으로 한 거냐, 표시를 내용으로 한 거냐, 이걸 확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법률의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이 표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의미는 뭐죠? 표시가 가진 의미가 뭐예요? 객관적 의미죠.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게 의사잖아요. 그런데 해석은 원칙이 객관적 의미가 원칙이 되는 거죠. 그죠? 말을 해놓고 나는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석의 원칙적 기준은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 이게 될 겁니다. 2번 틀렸죠. 자, 3번. 자,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알 수 없다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표시를 가지고 해요. 표시를 가지고 추측한 의사. 이거 가지고 판단하죠.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 행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옳은 질문이 되겠죠. 4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 기초되는 사항에 관해서 착오로 인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깜빡하고, 다시 말해서 갑도 생각을 못했고 을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했으니 둘 다 뭐도 못했어요? 표시도 못했죠.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착오로 인해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의사도 없었고 표시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자연적 해석도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규범적 해석도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되겠죠. 갑과 을이 이런 착오가 없었더라면, 만약 착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합의했을까? 라고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을 때 추측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도 불가능하고 규범적 해석도 불가능할 때 적용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럼 4번 깜빡하고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서 해석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 자, 어떻게 보충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실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실제 의사는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인정되는 의사. 이렇게 되겠죠. 그걸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게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될 겁니다. 4번 같은 게 조금 어렵죠. 판례가. 어쨌든 4번은 당사자가 깜빡하고 의사표시를 못한 경우에 상상을 통해서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고 이때 이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확정한 그 의사는 당사자 실제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인정되는 의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게 될 겁니다. 5번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죠. 106조. 뭐라 그랬어요?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고 and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인 관습도 해석의 표준이 된다고 그랬죠. 즉 해석의 법률의 내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것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오표시 무해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사례 형태로 문제를 낸다고 그랬죠. 자, 갑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 지번을 착오해서 Y토지로 계약서에 표시하고 Y토지에 관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일단 계약은 X토지에 관해서 성립했다고 그랬죠. 그죠?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지요. 따라서 Y토지에 대한 을 등기는 무효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만약에 병이 을과 Y토지를 거래해서 Y토지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 다음 X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매가 있었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은 지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연적 해석은 의사만 고려할 뿐 표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오표시 무효원칙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만 남았죠? 각과 을사의 의사표시에 불합치라고 돼 있죠? 아니죠. 의사가 합치했죠. 불합치 아니죠. 의사는 합치했어요. 따라서 X토지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억도 틀렸죠. 그러니까 옳은 건 니은하고 리을 두 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과 관련된 이 사례 형태의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되니까 그 법률 관계를 판례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25번은 이제 다시 한번 쫙 다 모은 거죠. 법률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어디서 출제가 되는가가 머릿속에 팍팍 0.1초 만에 떠올라야 되지요. 1.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입증책임 줘야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1번은. 이제 비진의 표시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2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죠. 3번 자 최근 판례인데요. 하나의 법률관계 하나의 계약을 둘러싸고 계약서가 여러 개가 작성됐어요. 여러 개가 순차로 작성됐을 때 그 계약 내용이 달라. 그럼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지요. 여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최후 계약서. 가장 나중에, 가장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먼저 작성된 게 아니라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4번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는 특약. 그래서 매도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법원도 제가 해석한 걸 따라주세요. 이때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 특약의 구애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매도인 해석에 따를 필요가 없다. 법원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특약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특약조항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죠. 자, 5번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예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을하고 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갑하고 병이 계약한 것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과연 요 계약을 한 행위자가 매도인이냐 계약서에 쓰여 있는 명의인이 매도인이냐를 먼저 밝혀내야 돼요. 왜냐하면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을은 대리인인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될 거예요.
반면에 행위자가 계약 당사자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대리행위냐 아니면 갑의 이름을 도용했느냐를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냐를 먼저, 즉 매도인이 행위자냐 명의냐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확정에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행위자와 명의인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대로 자연적 해석이죠. 을병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을병이 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갑, 이렇게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이해했을까? 즉 규범적 해석이죠. 이렇게 당사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게 5번 질문이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즉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을과 갑 중 누가 계약 당사자냐? 두 번째 줄. 을과 상대방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한 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된다. 을로 일치하면 을, 갑으로 일치하면 갑, 이렇게.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라. 이렇게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 조금 까다롭죠. 3번이나 이 4번이나 5번 같은 판례들이 조금 까다롭죠. 3번 판례는 최근에 나온 거니까 결론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거죠. 자, 두 번째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 요소라 그랬어요. 따라서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 요소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죠. 이때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4개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의사의 흠결. 내심의 의사가 결여. 지인이 아님. 이렇게도 부르죠.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의사의 흠결. 내심의 의사가 결여. 지인이 아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또 하나,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 하자는 뭘 말하는 거야? 사기. 기망이라고도 하죠. 또는 강박을 말하죠. 자,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은 또다시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눠서, 알고 있는 경우가 2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가 있고요. 모르고 있는 게 착오가 되겠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겠죠. 자, 이때 비질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고요. 108조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죠.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유효하되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취소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래서 착오, 아주 중요하죠. 사기, 강박, 특히 사기 아주 중요하죠. 나머지는 몇 가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진의 표시에서는 지인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죠. 비진의 표시라는 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데요.
거짓 사직서 제출이나 거짓 증여 생각하면 되죠. 거짓 사직서 제출이나 거짓 증여는 원칙이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표시가 있었다.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이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이 되죠. 따라서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비진의 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죠. 그게 지난 문제에 나왔었죠. 25번 비진의 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뭐죠?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지가 알고 있을 것, 세 가지죠. 왜 비진의 표시를 했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는다. 비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 의사, 진의라고도 하죠. 이 진의의 뜻, 이게 문제가 되죠. 왜?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의 표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법인 학교, 사립학교를 위해서 그 직원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내가 이 사립학교를 계속해서 근무를 하려면 이게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명의인에게는 채무부담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즉 채무부담의사가 있으므로 이 대출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유효하다. 요것들 쭉 연결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비진의 표시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례 형태를 대비해야 되죠. 그 사례 형태의 문제가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넣어놨네요. 그 문제 가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비진의 표시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례 형태를 가지고서 그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적용 범위는 재산상 법률행위 적용이 되죠. 조심해야 될 게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 안 되죠. 얘가 뭐가 있죠? 공무원이, 국립대 교수와 같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을 때 비진의 표시 규정은 적용이 없고 그대로 표시한 대로 생깁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냐 이걸 따지지 않고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혈이 생기죠. 두 번째, 재산상 법률행위라면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계약에도 적용이 되며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의 표시인 경우 예를 들어서 포기 의사 없이 동산 소유권을 포기했다. 동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포기 의사 없이 포기했으니까 비진이죠. 자, 이때는 107조 1항 본문만 적용이 되죠. 왜? 107조랑 단서가 뭐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이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따라서 본문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리 표시라면 언제나 유효 이렇게 되죠. 언제나 유효. 뭐 이런 것들이 비진리 표시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9페이지 봅니다. 1번 사용자 즉 회사의 퇴직 권유에 의해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다음 문제죠.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 지금 사직서를 내고 승진 가능성도 없으니 명예퇴직해서 명예퇴직 그 보상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라도 받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표시했다. 이건 비진리 표시가 아니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리 표시를 할 수 없다가 판례죠. 그러니까 1번이 벌써 틀렸죠. 2번. 아이고야, 이걸 또 연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볼게요. 자, 1번.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하여, 써놓은 걸 괜히 여기다 써가지고.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는데 그 다음이죠.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건 비진리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2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지인이 아님을, 즉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고 3번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라.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4번 비진리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산상 법률에만 적용이 되니까 가족법상 법률행위 뭐가 있죠?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뭐 이런 것들이 가족법상 이때는 비진리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2번 비진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한 배임적인 것. 이게 뭐죠? 배임적 대리행위죠. 예를 들어서 갑 은행이 있어요. 을 직원이 있어요. 병하고 예금 계약을 해요. 을이. 자, 이 예금 계약은 은행과 예금주가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리하는 거예요? 직원이 대리인이에요. 문제는 직원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거죠. 대리인의 진위가 은행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인 경우 원칙 유효한 대리행위. 따라서 이 예금 계약은 갑액의 효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병은 갑한테 와서 얼마든지 예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리 표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유추 적용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결국 대리권 남용에 비진리 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게 1번이 될 겁니다. 대리인의 진위가 배임적일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리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따라 중간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당연히 지금 내가 애들 학자금을 마련하려면 중간 퇴직 정산금을 받는 게 최선이다 라고 판단하고 퇴직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따라 이걸 비진리 표시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꼭 되찾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본심에 불과하고 최선이다 하고 판단하고 의사표시했다면 비진리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말하는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이게 뭐예요? 요거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증여하기로 마음먹은 것, 주기로 마음먹은 것,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진이다. 이게 진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꼭 암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3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 중에서 공무원의 행위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할 뜻이 아니. 사직서를 제출했어. 이게 비진이 표시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는 107조를 적용 안 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냥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가 되죠.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표시한 대로 생기니까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갑은 증여 의사 없이 금반지를 을에게 주었고 을은 그것을 병에게 매도했다. 자,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으니까 비진이죠. 그런데 을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럼 이 증여는 유효하죠. 증여가 유효하다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게 2번이죠.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 따라서 을은 권리를 취득. 따라서 병은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 이렇게 되겠죠. 3번 갑회사 근로자 을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휴직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회사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내고 제대 후 재입사를 했어요. 자, 이때 을의 사직서 제출 비진이죠. 따라서 재입사도 비진이죠. 즉 사직서 제출 및 퇴직했다가 재입사하는 것은 다 무효가 되고요. 결국 을은 휴직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왜? 회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을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및 재입사하는 행위는 비진이 표시고 회사가 알았잖아요. 또는 통정까지 있다면 허위 표시가 되겠죠. 따라서 무효가 되겠죠. 4번 갑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이군요.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해서 갑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죠. 이때 갑은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라는 게 판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대출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5번 또 나왔네요. 어떤 의사 표시가 비진이 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자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무슨 뜻이죠?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이 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라. 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4번. 자, 사례 형태로 나오죠. 아까 3번에서 봤던 요 2번하고 같은 요 2번을 따로 떼서 사례 형태로 출제한 거다. 사례 형태로도 간혹 비진 표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들에게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일단 문제를 통해서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였다. 이게 전형적인 비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비진이. 자, 그런데 그 비진이 표시 효과가 어떻게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죠. 을이 선의 무과실.
그럼 증여는 유효. 증여가 유효하다는 건 을은 권리를 취득. 그죠?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아까 3번의 2번 지문처럼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반면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갑의 증여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진입표시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할 것이고 악의라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겠죠. 이게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추가해서 다시 한번 을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는 거. 따라서 무효주장자가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무효가 됐어. 근데 병에 넘어갔어. 자, 제3자의 선의도 추정이 되죠. 따라서 무효주장자가 제3자 악의를 입증해야 되죠. 두 번째,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상대방은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선이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겠죠.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것들이 비진입 표시에서 나올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지문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4번에 1번 을이 악의다. 을이 악의다. 요거다. 그럼 을은 권리 취득하지 못하지만 병이 선이라면 권리 취득하죠. 따라서 그냥 병은 권리 취득 못하는데 틀린 질문이 되죠. 2번 을이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자, 을 과실이 있어요. 상대방의 과실 무효죠. 그럼 을은 권리 취득하지 못하죠. 틀렸죠. 3번 을이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럼 이 증여는 유효하니까 을은 권리를 취득하죠. 자,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을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병은 악의라도 권리를 취득하죠. 반면에 5번 을이 악입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1번하고 문교서 이 병은 어떻게 되느냐? 나눠야죠.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을과 거래한 병은 나눠야 되죠. 어떻게? 병이 선이라면 권리 취득한다. 악의라면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1번도 5번도 다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3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 비진입 표시 사례 형태를 자주 나오진 않지만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 형태로 기억을 하시거나 또는 아까 4번에 3번처럼 이렇게 지문으로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3번에 2번처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3번에 2번처럼 나오든 4번처럼 아예 단독으로 사례 형태로 나오든 요 내용을 가지고 비진입 표시 사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비진입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겹쳐요. 왜 겹치냐 하면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한 비진입 표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까지가 비진이고요. 나아가 상대방이 합의까지 해줘. 갑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갑의 진이 아님을 알면서까지는 비진이잖아요. 무효. 그런데 합의까지 해줘.
이게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와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가 있냐 없냐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비진위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허위 표시는 알면서 뭐까지 해줬어요? 합의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무효죠. 이것도. 그래서 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한 이거죠. 자, 1번 봅니다.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뭐와 구별된다?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되죠. 그죠? 자, 2번 의사 표시 효과와 의사 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 말이 어렵죠? 알쏭달쏭 해. 아예 몰라 무슨 말이지. 그럼 건너뛰어. 건너뛰어. 자, 1번 옳은 질문이야. 답 골랐어요. 2번은 몰라. 답 골랐으면 건너뛰어야죠. 2번은 몰라. 자, 설령 1번을 잘 몰랐어. 자, 2번도 몰랐어. 자, 3번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무과실의 상대방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과실은 선의로 전제로 하죠. 그런데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선의는 선의 무과실이 있고 선의 과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야지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허위 표시는 무효죠. 5번은 허위 표시부터 보호되는 제3자 108조 2항의 제3자 인지 아닌지의 문제죠. 아닌 놈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5번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소비 대차라고 돼 있어요. 즉 각과 을 사이에 가장 소비 대차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데 그게 소비 대차인데 가짜야 가짜. 그럼 얘는 가짜 채권자잖아요. 얘는 가짜 채무자고. 그죠? 자, 이때 그 가짜 도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가짜 채권. 얘가 지금 가짜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인 것처럼 팔았단 말이에요. 이때 병은 이 채권이 진짜인 줄 모르고 샀단 말이지.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어야죠. 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5번은 허위 표시 문제가 될 겁니다. 1번이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허위 표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이 5번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요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대신 받아오라고 위임을 해요. 받아오라고. 그러면 을은 병한테 가서 야, 갑이 돈 대신 받아오래 이렇게 추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심을 위임하면서 이게 목적인데 마치 채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꾸민 거예요. 을이 병한테 가서 야, 갑이 돈 받아오래 그러면 병은 아, 내가 갑하고 얘기해볼게. 오늘 못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채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을이 가가지고 야, 내가 채권 샀어. 나한테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목적은 을이 대신 받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치 채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의사표시는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이 을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권 양도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추심이 목적. 을이 대신 받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을이 채권을 갚아서 산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을이 갑을 대신에 받아가지고
수수료 떼고 갑에게 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과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따라서 이걸 허위 표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목적과 실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민법상 신탁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유효라고 봅니다. 즉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을 수 있죠.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맺고 종중이 종원에게 탈법 목적 없이 명의만 신탁.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마치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넘겨준 것처럼 등기를 넘겨주잖아요. 수탁자에게. 그러니까 목적은 이름 맡기는 건데 효과는 완전히 소유권 언급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그런데 탈법 목적이 없으니까 유효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민법상 신탁이라고 하게 되고요. 판례에만 유효가 됩니다. 동산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죠. 갑이 돼지 100마리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요. 이때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잖아요. 이때 갑은 돼지 100마리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을한테 담보 목적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마치 판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동산 양도담보예요. 즉 갑과 을 사이에 달성하려는 목적은 돼지 100마리를 가지고 달성하는 목적은 담보 목적인데 겉으로는 마치 파는 것처럼 꾸몄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표시 효과, 소유권 등기 이전, 양도, 채권 양도, 이게 의사표시 효과예요. 목적은 추심 목적, 명의 신탁 목적, 담보 목적. 결국 의사표시 효과와 그 의사표시로 달성하자는 목적이 달라. 이런 것들을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 신탁이라고 부르면서 허위 표시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옳은 건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허위 표시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표시. 비질 표시는 다 한 거고요. 상대방과 통정할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하고요.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대응하지 못하죠.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비지인 표시 요건 3가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을 것. 왜 비지인 표시는 그 이유나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허위 표시가 나올 수 있는 게 가장매매죠. 갑과 을이 A 토지를 가장매매하고 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이렇게 되죠. 효과 가장매매 무효, 허위표시 무효, 등기 무효. 하지만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니까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갑은 등기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즉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말소하지 않고 있으면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진표에서 봤더니 그대로 다 나오죠.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병이 악의라면 악의의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면 보호되고 악의라면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또 하나가 있죠. 가장행위, 은닉행위 구별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해. 증여세를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감춰. 그리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줘. 이때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 은닉행위가 유효라면 등기도 유효.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이렇게 되겠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이렇게 허위표시에 관해서는 요 가장매매와 관련된 사례 형태의 문제하고요. 가장행위, 은닉행위 구별하는 거 하고요. 세 번째가 뭐죠? 108조 2항의 제3자. 있놈 안 있놈? 108조 2항의 제3자가 누구예요?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죠. 이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상속받은 사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적어도 이 정도는 암기하자. 이건 제3자가 아니다. 요거 가지고 허위표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허위표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내용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어주지. 여러분들이 요거 듣고 문제에서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안 들어. 그래서 일부러 내용 설명 끝나고 문제풀이를 끄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문제풀이도 들으시겠죠. 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중간에 끄는 거니까 바로 연이어서 해설 부분, 문제 부분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6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